네, 16번 문제 이어갑니다.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 내용에 대한 사실적인 판단을 묻는 질문 양상인데, 역시 난이도가 낮은 형태는 본문 안에 쓰인 문구와 그 선택지의 문구가 일치하는 그런 양상일 때 좀 더 수월하게 되고, 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을 바꿔서 좀 더 일반화하거나 추상화하는 이런 방법들이 제일 많이 쓰이죠. 그렇게 본문 안의 문구 그대로가 아니라 좀 표현 방식을 바꿔서 선택지에 제시할 때 조금은 좀 어렵게 느끼는 그런 것들이 일반적입니다. 대략적인 내용을 판단하기 위해서 선택지 먼저 보는 방법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1번, 중국의 월병은 제수 음식으로서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 월병 제수 음식으로서의 명맥 유지, 지금까지 이어지는가 이걸 판단해 줘야 되죠. 두 번째, 신라인들은 더 나은 미래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송편을 빚었다. 자, 송편을 빚는 이의 그 마음, 더 나은 미래. 세 번째, 중국의 월병은 한국의 비빔밥을 본떠서 중국의 월병. 네 번째, 삼국사기에 따르면 점술과 예언 덕분에 신라가 발전할 수 있었다. 이런 내용인데, 자, 그 핵심적인 구절, 어떤 핵심어가 중요한 부분도 있고 핵심어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그런 문구도 있죠. 이를테면 1번 같은 경우는 이 월병이라는 그런 핵심어도 중요하겠지만 지금까지의 명맥 유지, 이게 포인트가 되겠고, 두 번째는 더 나은 미래. 그리고 세 번째는 비빔밥에서 월병으로 화살표를 이어주는 이 방향, 영향을 주고받는 방향이 중요한 거죠. 자, 그런 것들을 표시를 해주면서 본문의 내용 들어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동양의 음식 중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긴 것들이 있다. 그럼 음식이 한 가지만 소개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소개될 수도 있죠. 우리나라 대표적 명절 음식 중 하나인 송편. 그럼 일단 이 정도에서 바로 단락받고 두 번째 단락을 먼저 볼 필요가 있죠. 전체적인 구도를 파악하는 이유입니다. 중국에서는 반달이 아닌 보름달 모양의 월병을 자, 그래서 우리나라 송편 그리고 중국의 월병, 그러면서 동시에 송편, 반달 그리고 월병은 보름달, 이렇게 해서 대비가 되는 이 구도임을 알 수 있죠. 이 정도가 파악됐다면 송편이나 월병 그 이외에 또 다른 어떤 그 음식물 이런 것들이 등장할 가능성은 크지 않겠죠. 일단 분량성으로도 앞단락, 뒷단락 이런 정도고 각각 대표적인 서술 대상이 등장을 했으니까. 자, 그러면은 단지 이름으로서 송편과 월병의 문제가 아니라 이 반달과 보름달, 여기에 초점이 더 놓일 수 있다는 점을 직관적으로 느낄 수가 있죠. 자, 더 이어서 보겠습니다. 송편, 반달의 모습. 풍년과 발전을 상징한다. 풍년과 발전. 이때 바로 의심스러울 부분이, 풍년이라고 하면 반달보다는 오히려 보름달이 더 풍요롭지 않은가. 우린 추석 때 또 풍요롭다는 말을 많이 쓰기 때문에 또 그런 판단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두 가지, 풍년과 발전. 그러니까 항상 A와 B라고 하면 이 둘을 동등하게 판단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대체로 그 먼저 본 단어를 더 중시하는 이런 편향을 가지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이나 또는 그런 기본적인 어휘 학습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 것들이 아주 직관적으로 풀어야 하는 짧은 순간에 편견을 갖지 않고 중립적인 그리고 중간적인 그런 위치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힘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삼국사기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서 이제 의자왕 때 그 땅속에서 파낸 거북이, 그리고 거기에 쓰인 문구와 그에 대한 해석에서 반달은 점차 보름달로 커갈 것이기 때문에 점차 발전해 갈 것이라는 해석이고, 그리고 만월, 보름달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만월은 충분히 최고의 상태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작아지는, 기세가 꺾이는, 쇠퇴하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런 해석이죠. 자, 그래서 이때부터 반달이 더 나은 미래를 기원하는 뜻으로 쓰이며, 그래서 왜 그 반달이
발전을 상징한다라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유를 충분히 밝혀주는 구절이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똑같은 논리를 적용하게 되면은 그럼 중국의 그 월병은 보름달에서 쇠퇴해 갈 것을 생각하고 보름달 모양을 빚어내는가? 그와는 다르다는 것이죠. 월병은 솔봉평과 마찬가지로 제수용품이었다. 점차 재래 음식으로서 위상을 잃었지만, 그래서 제사 음식으로서의 위상을 잃다. 아까 선택지 읽었던 점 기억할 수 있죠. 명맥유지, 이게 틀렸음을 확인시켜주는 부분입니다. 대신 다른 기준, 모든 가족이 보름달을 바라보면서 함께 나누어 먹는 음식으로 자리 잡았다. 이 때문에 보름달 모양의 월병은 둥근 원탁에 온 가족이 모인 것을 상징한다. 의미가 다른 거죠. 원탁. 자, 그 정도에서 1번 선택지는 명맥유지, 이게 틀렸음을 알 수 있고, 또 2번 더 나은 미래를 기원하는 마음, 이건 맞는 것이고, 세 번째 중국의 월병이 한국의 비빔밥을 본떠라고 하는 것은 틀린 내용이죠. 이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비빔밥을 만들듯이 이렇게 해서 견줘보는 대상이지 누가 누구를 본뜨고 이런 맥락에서 서술된 것이 아니다. 네 번째, 점술가의 예언 덕분에 란 부분이 틀린 거죠. 왜냐하면 그 해당된 부분에는 결과적으로 맞았다. 예언이 적중했다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맞았다는 얘기지 예언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정도의 문구를 구별하는 것은 크게 어려운 정도는 아니니까 전반적으로 난이도 또한 중간 이하로 편하게 풀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17번 추론할 수 있는 내용. 분량이 조금 되니까 선택지 먼저 보는 게 꼭 필요하겠죠. 포스트 휴먼 과학기술의 발전 양상에 따른 영향을 현재 인간에 비해 더 크게 받을 것이다.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소설했어요. 과학기술 발전의 양상에 따른 영향, 현재 인간보다 더 많이 받을 거다. 두 번째, 신체적 결함, 이것을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보완하고 기술적 한계를 극복한 새로운 인간형의 탄생에 귀결될 것이다. 새로운 인간형의 탄생에 귀결될 것이다. 근데 그 근거로서 신체적 결함을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보완하고 또 한계를 극복한이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핵심적인 구절이 되겠고, 세 번째, 인간의 현재 상태를 뛰어넘는 능력을 가진 새로운 존재일 것으로 예측되지만 그 형태가 어떠할지 여하는 다양한 가능성에 열려 있다. 더 뛰어난이라는 건 예측, 하지만 형태는 어떨지 모르겠다. 다양한 가능성이라고 했어요. 네 번째, 현재 인간보다 뛰어나다. 이걸 전제로 해서 뒤에 인간에 대한 개념이 새로 구성될 것이다. 현재 인간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에 대한 그런 개념이 새롭게 구성될 것이다. 개념이 달라질 것이다. 자, 본문 안에 들어가서 내용 살펴봅니다. 포스트 휴먼은 그 기본적인 능력이 근본적으로 현재 인간을 넘어서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는 더 이상 인간이라 부를 수 없는 존재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자, 지금의 인간 개념, 그래서 능력이 현재의 상태를 훨씬 뛰어넘을 것이기 때문에 현재 인간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 개념, 이것과는 달라지는 새로운 개념이 필요해지겠다, 이런 얘기죠. 자, 두 번째 문장에서는 건강, 수명, 인지, 감정 이런 세 가지 측면, 근데 이 세 가지가 모두 골고루가 아니라 그 중에 하나 이상의 능력에서 현재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대한의 한계를 엄청나게 넘어설 경우 이를 포스트 휴먼이라고 부르자고 제안했다. 셋 중에 어느 하나만이라도 현재 인간보다 질적으로 뛰어넘는 그런 상태가 됐을 때 포스트 휴먼이라고 부르자. 자, 단락 바꿔서 현재 가장 뛰어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지능보다 훨씬 더 뛰어난 지능을 가지며 아까 이야기했던 건강, 수명, 인지, 감정 세 가지를 이야기했죠. 그 중에서 순서를 바꾸어 지능의 측면을 먼저 얘기했어요. 그 다음 더 이상 질병에 시달리지 않고 노화가 완전히 제거되어서 젊음과 활력을 계속 유지한 어떤 존재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부분은 건강수명이라는 측면과 연결 지을 수 있죠. 이 존재는 스스로의 심리 상태에 대한 조절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피곤함이나 지루함을 거의 느끼지 않으며 미움과 같은 감정을 피하고 즐거움, 사랑 등등 평정의 등의 태도를 유지한다. 이건 바로 세 번째 감정이라는 측면.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세 가지, 그리고 뒤에 순서는 바뀌었지만 역시 반복적으로 상술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둘째 단락 끝부분에 이런 존재가 어떤 존재일지 지금은 정확하게 상상하기 어렵지만 현재 인간의 상태로 접근할 수 없는 새로운 신체나 의식 상태에 놓여 있을 것임은 분명하다. 그래서 정확하게 상상하기 어렵지만 새로운 신체, 새로운 의식 상태에 놓여 있을 것임은 분명하다. 뭔가 다를 것이다라는 건 분명하다. 세 번째 단락. 이런 포스트 휴먼은 완전히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인공지능일 수도 있고 신체를 버리고 슈퍼컴퓨터 안에 정보 패턴으로 살기를 선택한 업로드의 형태일 수도 있으며 또는 생물학적 인간에 대한 개선들이 축적된 결과일 수도 있다. 인공지능 아니면 슈퍼컴퓨터 형태, 업로드 형태, 그리고 인간과 같은 이런 그 어떤 신체를 가지는 하지만 개선된, 더 발전된 형태. 아무래도 그 세 번째 방식을 제일 먼저 생각할 수도 있겠고 또 선호하는 측면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존의 틀과 유사한 점이 있으니까. 자, 이런 부분들 그 정도의 선택도 다시 한번 가보면은 일본에서는 포스트 휴먼 개념에 따라 제시되는 미래의 존재, 과학기술의 발전 양상에 따른 영향을 현재 인간보다 더 크게 받을 것이다. 방향면에서 크게 무리가 없죠. 그런데 두 번째, 신체적 결함을 다양한 과학기술을 이용해 보완해서 기술적 한계를 극복한 새로운 인간형의 탄생에 귀결될 것이다 라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세 가지 가능성, 완전히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인공지능, 완전히 만들어진 인공지능, 그렇지 않고 슈퍼컴퓨터 형태로 신체를 버리고 슈퍼컴퓨터 안으로 들어간 업로드의 형태, 이게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생물학적 인간에 대한 개선들이 축적된 결과.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지금 2번 선택지는 뭐예요? 그 셋 중에서 세 번째 경우로 귀결될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내용을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하려는 태도로 이렇게 접근하다 보면은 표현이 조금 달라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에 본문에 서술된 문구가 선택지 이 문구하고 같은 얘기야 다른 얘기야 이런 것들이 자꾸 막연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짜임새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휴먼이란 개념의 기본 틀을 튼튼하게 잡은 뒤 거기서 이야기한 세 가지 판단의 기준들, 그래서 건강수명이라든가 또는 인지 그리고 감정 세 가지, 그리고 나서 그 미래의 결과가 어떠할지는 상상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부분들이 각각 세 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좀 더 지금과는 다른 이라는 양상들을 가능성으로서 제시를 해갑니다. 둘째 단락이 그랬고 셋째 단락에도 역시 그 세 가지 틀이 나온다는 거죠. 이것을 바로 밑줄 치면서 앞에 것을 1, 2, 3이라고 했다면 뒷부분에 해당된 부분, 예를 들어서 건강, 수명, 그리고 인지, 감정 이걸 1, 2, 3으로 표시했다면 뒤에 해당된 부분이 나올 때 1 다시, 2 다시 그런다면 두 번째 부분은 순서가 바뀌어 있었으니까 2 다시가 먼저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단락에 와서 다시 한번 완전히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 그 다음에 신체를 버리고 업로드의 형태, 그리고 나서 생물학적 인간에 대한 개선들이 축적된 결과. 그러면은 지금 그 이 세 가지 용어를 풀어가는 이 양상하고 다르게 그 형태의 어떤 추측된 상상이라고 합시다. 상상에 하나, 둘, 셋 이런 형태로 짜임새를 그 표시를 해보고 그랬을 때의 전체적인 맥락, 방향 이런 것들과 어울리는 게 이렇게 따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선택지 같은 경우는 어떤 존재일지 상상하기 어렵다라고 했는데 지금 어떤 존재일지 모르는, 그래서 상상해본 세 가지 중 그 중에 한 가지 이걸 꼬집어서
단정했기 때문에 그것이 불일치한 지점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18번. 칸트의 견해에 볼 수 없는 건, 선택지 먼저 보면 개인적 계몽을 모든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건 아니다. 대중 일반의 계몽을 위한 이성의 사용을 이성의 공적 사용이라 불렀다. 미성년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이성을 사용하려고 해야 한다. 개인적 계몽을 이룬 이들에게 자유가 주어진다면 독립에 대한 공포심에 빠지게 된다. 좀 선택지 4개 중 4번에 독립에 대한 공포심, 이게 좀 새로운 용어가 될 수 있겠고, 좀 비슷한 맥락에서 나머지는 짚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눈에 띄는 양축이 개인적 계몽, 대중의 계몽, 이런 정도가 양축이 되겠죠. 그러면 거기서 미성년 상태라는 단어 또는 독립에 대한 공포심이라는 표현은 어디쯤에 놓일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면서 본문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단락에 칸트는 계몽이란 이렇게 풀어놨고, 줄바꿔 쓴 부분에 칸트에 의하면 계몽은 2가지 양상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바로 뒤에 개인적 계몽 이게 나오니까, 그러면 또 다른 측면 선택지 읽은 결과 대중 계몽이란 부분이 나와야 되겠죠. 한 번 더 줄바꿔 쓴 부분에 가면 대중 일반의 계몽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둘째 단락에서 개인적 계몽 체크하고, 세 번째 단락 대중 일반의 계몽 체크하고, 그런 상태에서 마지막 단락에 남아있으니까 그러면은 마지막 단락은 이 둘을 통합하는 방식인가? 필요에 따라 마지막 단락 먼저 읽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둘째 단락부터 다시 가봅시다. 자, 하나는 개인적 계몽으로 각자 스스로 미성년 상태를 벗어나서 이성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여기 미성년 상태를 벗어나라는 표현이 보이네요. 그러니까 3번 답지를 여기에 근거해서 판단해 볼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나서 바로 뒤에 빠르게 살펴볼 게 뭐예요? 바로 선택지 네 번째 독립에 대한 공포심이란 부분인데, 독립에 대한 공포심이라는 걸 목표로 가지고 두 번째 단락을 쭉 읽어가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둘째 단락 거의 끝부분에 가면 어떤 그 유혹과 실수에 대한 공포심을 극복하며, 이런 얘기가 언급이 됐어요. 그래서 공포심이라는 단어는 보였지만 독립에 대한 공포심이라고 딱 떨어지진 않았는데, 세 번째 단락 이어보면 대중 일반의 계몽이죠. 이보다는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어느 시대에나 개인적 계몽에 성공한 독립적인 정신의 사상가들이 있기 마련이고, 여기에 독립적 정신의 사상가들이란 표현이 개인적 계몽에 성공한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독립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개인적 계몽이 성립된 이후에 얻어지는 단계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그 정도. 그럼 네 번째 답지에 가보면은, 선택지에 가보면 개인적 계몽을 이룬 이들에게 자유가 주어진다면 독립에 대한 공포심에 빠지게 된다. 근데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 계몽을 이룬 그 이후 개인적 계몽에 성공한 그런 상태가 바로 독립적인 정신을 가진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 대한 공포심을 갖는다는 건 그 반대 방향, 즉 미성년 상태에 머무르는, 개인적 계몽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독립에 대한 공포심이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짜임새를 먼저 표시해 둔 상태에서 내용을 정리해 들어가면은 아주 구체적인 문구 하나하나를 꼼꼼히 다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략 답의 향방을 따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시간을 줄이는 고리가 되는 거죠. 자,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19번.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 선택지 먼저 보면은 유럽은 신세계, 아메리카는 구세계. 이거는 그 본문을 읽어보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도 이 용어 자체가 이미 유럽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들을 그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세계를 신세계로 이렇게 명명한 데서 비롯된다는 점은 기본 상식이죠. 두 번째, 인디언들은 구세기의 병원균에 대한 면역성이 없었다. 읽어봐야 될 얘기고, 그래서 병원균에 대한 얘기. 지금 제목, 인용문의 제목, 총균, 쇠 정도에서도 대략 짐작해 볼 수는 있겠죠. 세 번째,
만단적 인디언들의 인구 감소는 백인들의 무기 때문이었다. 이런 얘기는 본문을 읽지 않아도 이미 2번 선택지에서 병원균 얘기가 나왔죠. 그것과 견주어 볼 대척점이 된다. 즉 직관적으로 보면 2, 3번 중에 둘 중 하나를 맞고 하나는 틀릴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들은 바로 느낄 수가 있죠. 네 번째, 콜럼버스 이전 100만 명가량의 인디언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자, 지금 여러분 그 숫자를 이용해서 본문 안에 숫자가 사용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100만 명이라는 숫자가 있었기 때문에 언뜻 맞는 것 아니냐라고 혼동을 유도하는 그런 방식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그 위치를 보면은 내가 어렸을 때 배웠다.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배운 내용, 거기에 100만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 기록을 검토한 결과 2천만 명에 달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러면 100만 명은 잘못된 교육의 내용이라는 점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런 것으로 소고법 내용을 지어볼 수 있겠고, 둘째 단락에 가면 명시적으로 인디언들이 죽은 주된 요인은 9세기의 병원균이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답이 확정될 수도 있죠. 근데 잠정적으로 답의 방향을 체크해 보는 정도, 그리고 나머지를 확실하게 검증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좀 더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겁니다. 다음 20번 문제 넘어가서 비판 대상, 채식주의자, 식육 생산의 실상, 동물을 먹는 행위, 폭력적 이데올로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용문에는 폴 맥카트니는 도축장의 벽이 유리로 되어 있다면 모든 사람이 채식주의자가 될 거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 얘기는 왜 하는 거겠어요? 도축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게 끔찍하거나 뭐 더럽거나 뭐 그래서 고기를 먹는 것을 거부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식육 생산의 실상을 안다면 이 식육 생산의 실상, 이게 바로 도축장의 벽이 유리로 되어 있다면 그 유리를 통해 들여다볼 수 있다. 실상을 알게 된다. 이것과 같은 맥락이 되는 거죠. 그러나 역접의 접속어가 쓰였잖아요. 어느 수준에서는 우리도 진실을 알고 있다. 안 봐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 식육 생산이 깔끔하지도 유쾌하지도 않은 사업이라는 것을 안다. 다만 그게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지 않다. 고기가 동물에게서 나오는 줄은 알지만 동물이 고기가 되기까지의 단계들에 대해서 짚어보려 하지 않는다. 그리고 동물을 먹으면서 그 행위가 선택의 결과라는 사실조차 생각하려 들지 않는 수가 많다. 자, 그리고 이처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글을 읽어가면서 100%다 내용에 빠져드는 건 기본입니다. 내용을 알려고 하는 건 수험생의 본능이죠. 자, 그러나 수준 높은 수험생이라면 그 내용에만 빠져들지 말고 항상 의식적으로 형식을 고민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훈련된 어떤 잣대들이 있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 지신문의 핵심어 표시하기. 2. 선택지 먼저 읽어 서술 내용 초점 파악하기. 3. 내용보다는 형식 위주로 독해하기. 그래서 지시어, 접속어 이런 것들 표시하기. 이런 것들이 먼저 준비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4분의 1 지점에서 그러나, 그리고 나서 한 중간쯤 지점에서 다만, 그리고 뒤에 이어가면서 그리고란 접속어도 보고, 그리고 나서 맨 끝부분에 가서 이처럼 이렇게 지시어로 정리하는. 자, 끝부분 이처럼. 우리가 어느 수준에서는 불편한 진실을 의식하지만 동시에 다른 수준에서는 의식을 못하는 일이 가능할 뿐 아니라 불가피하도록 조직되어 있는 게 바로 폭력적 이데올로기다. 자, 그러면은 이 도축, 식육 생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 것을 하나의 사례로 해서 진짜 이 글의 필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이 폭력적 이데올로기, 여기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점에서 비판 대상이라고 한다면 2번 식육 생산의 실상, 이것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고, 3번 동물을 먹는 행위, 이것도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건 가능성 차원이죠. 그러나 이런 것들을 기반에 두고 실제로는, 그러니까 비유로 이야기한다면 2번, 3번은 보조관념에 대한 이야기죠. 그로부터 원관념, 이건 4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비판 대상이라고 한다면 4번. 자, 따라서 2번 동그라미 하나, 3번 동그라미 하나, 4번 동그라미 둘, 그리고 1번 X. 채식주의자는 그 보조관념 중에서도 부정적인 측면이
아닌 반대의 측면에 있습니다. 자, 다음 21번. 다음글에서 알 수 있는 것 했는데 앞에서도 한번 나왔던 언어학 관련 지문이 또 나옵니다. 여기도 그 앞서도 언급했던 바 있으니까 또 우리 그 기본적인 언어학 일반론의 학습 내용이기도 하죠. 시니피에, 시니피앙. 그래서 시니피에 그냥 기본적으로 내용 시니피에 앞에서는 기의라는 말로 그러니까 기의 서로의 내용, 의미 이 부분이죠. 그럼 반대 측면에 언어는 기본적으로 상징이고 심볼이고 또 기본적으로 기호다, 사인이다. 그래서 언어의 형식적인 측면, 시니피앙 여기 해당되는 것이고 기, 표시, 표식. 자,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자, 인용문의 맨 앞부분 우리가 들은 특정 소리는 머릿속에 존재하는 어휘 목록에 어떻게 의도된 단어에 접속하여 그 의미만을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일까? 자, 실제 우리가 이걸 사람의 문제로 놓고 본다면은 여기서 말을 하고 귀로 들을 때 이를테면은 앞에 지문에 나왔었던 개라는 말을 했다면 이렇게 발음을 했다 치면 그랬을 때 소리가 나고 그 소리를 귀로 들으면서 머릿속에 떠올리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이 말소리 속에 개라고 하는 동물의 실체가 내 입을 통해서 내 입에서 개가 한 마리 툭 튀어나가고 상대방의 귀 속에 개가 들어가는 이건 아닌 거죠. 그런데도 이게 의사소통이 되는 건 뭐예요? 이미 머릿속에 그것이 기억돼 있고 듣는 이도 머릿속에 기억이 돼 있고 그럼 여기서 중간 단계에서 말소리가 전해지는 과정은 뭐예요? 바로 이미 저장돼 있었던 것을 자극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죠. 머릿속에 저장된 기억을 자극해서 수많은 저장된 기억의 창고 속에서 개라고 하는 부분을 딱 자극해서 너를 떠올려라. 그러니까 녹음기로 친다면은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작동하게. 우리 컴퓨터 디스크 안에 데이터는 저장되어 있는데 그것을 마우스로 클릭해서 활성화시키는 이런 역할, 이런 것들로 빗대어 이야기할 수 있죠. 시니피의 시니피앙으로 언어를 설명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점을 같이 수반하면서 그 속에서 뭐 자의성이니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지문 내용 다시 들어가 보면은 이것도 역시 중간 지점쯤 가면은 예를 들어라는 부분이 나오죠. 그러면은 이 지문 전체 내용에서 예를 들어란 부분을 빨리 표시를 해서 그 앞부분과 뒷부분을 끊어준 다음 앞에 추상적인 어렵잖아요. 언어학 일반론을 다루니까 그런 부분을 어떤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가 여기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슬렌에서부터 DER과 T 이렇게 이어지는 단어를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이렇게 말소리가 전달되면 S가 머릿속에 들어왔고 A가 N이 이렇게 들어올 때 S 하면은 그 범위가 엄청나겠고 L이 되는 순간 좀 줄고 A가 더 들어가는 순간 더 줄고 하겠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왔을 때 그 뒤에 여전히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그룹으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런 상태가 되겠죠. 그때 D로 가거나 T로 갈 때 비로소 이게 확실히 갈라지면서 어느 하나만이 머릿속에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이를테면은 우리 국어식으로 표현한다면 기억이 자극받았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기억을 가진 글자들이 무수히 많으니까 거기에 아까지 그리고 또 이까지 더해지는 순간 한정된 범위 이게 딱 기억 속에 자극이 되겠죠.
우리가 그 한글로 설명하려면 좀 더 감이라든가 이런 단어를 써주면은 좀 더 좀 쉽겠죠. 기억이 떠오를 때 아가 덧부터 가로 했을 때 좀 한정되고 미음이 왔을 때 비로소 더 한정되는 이런 과정들을 자, 이것으로 설명한 것인데 자, 그것으로 선택지가 보면 1번에 머릿속에 저장된 단어들의 청각체계로 들어온 음성 신호가 접속하여 의미가 활성된다. 즉 이미 저장된 기억을 바탕에 두고 그 바탕에서 발화를 하게 되고 소리가 신호가 귀로 자극을 받을 때 그것이 머릿속에 전달을 해서 저장됐던 기억을 부팅하는 떠올리게 하는 이런 과정이다. 의미가 활성화된다. 그런 맥락이죠. 자, 그래서 1번은 기본적인 그 언어를 설명하는 맥락과 맞아 떨어지고 이 본문 안에도 어울리는 것이죠. 두 번째, 슬렌더와 슬렌트의 의미를 서로 구별하기 위해서는 각 단어의 발음을 끝까지 들어야 한다. 라고 했는데 끝까지 들어야 한다. 여기 틀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D와 T 단계에서 구별이 되겠지만 뒤에 여기는 거기서 끝난 거지만 위의 단어는 어때요? D 뒤에 이 R이 더 남았지만 여기까지 가지 않아도 여기에서 이미 구별 이건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끝까지 가지는 않아도 되는 거죠. 이것을 이것만으로 설명했다면 아주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자 보세요. 추상적인 언어학 일반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었어요. 예시니까 기본적으로 구체적이죠. 근데 구체적이라고 해서 이미 아주 쉽게 다 이해가 됐다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추상적인 것을 이렇게 구체화시킨 것으로도 모자라 다시 한번 또 한 번 구체화시키죠. 무엇으로? 바로 열쇠를 여는 그래서 금고를 여는 우리가 도둑 같은 그런 영화들 보면은 금고 문 열 때 어떻게 해요? 청진기 갖다 소리를 들으면서 왼쪽으로 돌리고 오른쪽으로 돌리고 그러면서 그 열 때 고리가 들어갈 수 있게 위치가 맞는가 하는. 근데 옆으로 그래야 좀 쉽겠군요. 금고를 돌릴 때 이런 부분이 돼야 이쪽에 잠그고 있는 이 뭉치가 이렇게 들어갔을 때 여기까지 걸리게 된다면 열리지 않을 것이고 여기까지 온전히 들어가 줘야 열리겠죠. 근데 이 판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돌리면서 첫 번째 판을 맞추고 왼쪽으로 돌리면서 두 번째 판을 맞추고 다시 오른쪽으로 돌리면서 세 번째 판을 맞추고 이런 과정들이 돼야 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개의 판으로 돼 있다고 해서 꼭 끝까지 가야만 맞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세 번째 판은 원래부터 이 자리에 있어서 두 번째 판까지만 맞춰도 이게 충분히 열리는 경우는 있을 수 있는 거니까 바로 그걸 여기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물쇠의 회전판을 올바른 순서로 회전시킬 때 모든 숫자를 끝까지 회전시키지 않고도 맞아 떨어질 수 있다. 이 부분.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이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은 잘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서 좀 다른 차이점이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세 번째, 어떤 단어를 머릿속 어휘 목록에서 선택하여 발화하는 과정은 숫자 조합 자물쇠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숫자 조합 자물쇠 이걸로 설명하는 부분은 뭐예요? 이렇게 청각적인 자극을 받아서 머릿속에 저장된 기억을 떠올리는 이 순서를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얘기했습니다. 발화하는 과정도 비슷할 것이다라고 추리해 볼 수는 있으나 일단 방향 자체가 좀 다르다는 것. 3번 답지에는 발화하는 과정 이렇게 이야기했고 지금 본문 안에서는 발화하는 과정이 아니라 그것을 들었을 때 듣고 이미 저장된 기억을 활성화시키는 이 과정. 다르게 이야기하면 뭐예요? 화자 쪽이 아니라 청자 쪽에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이게 차이점인 거죠. 네 번째는 마지막 부분에 위배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가 조금 어려움을 느낀다면 7급 답다면 뭘까?
역시 언어학이라는 주제, 이게 어떤 구체성을 띠는 현실적인 이야기하고는 조금 감이 다르죠. 그러니까 생소한 내용을 듣는 데서 오는 부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해결 방법은 뭐예요? 형식적인 짜임입니다. 소술 내용을 기호로 표시하는. 그래서 예를 들어라고 얘기한 부분 일단 표시해내고 그 예로 들어진 부분을 도식화하고, 그러면서 그 설명의 맥락을 잡기 어려울 때 자물쇠 이런 부분을 또 끌어내서 거기서 끝까지 다 맞추지 않고도, 회전판을 다 정리하지 않고도 맞아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한 부분, 그것을 이쪽으로 가져오면 이 단어 순서대로 이야기한 것에 마지막 철자까지 가지 않아도 라는 뜻으로 바꿔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다음 넘어가서 22번. 다음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일단 첫 번째 문장 볼까요? 검증되지 않은 지식은 인간의 의식 공간에서 믿음의 체계를 구성한다. 역시 이렇게 7급들은 좀 내용 자체가 추상성을 띠는 이런 내용들을 주로 다루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꾸로 공부할 때라는 점에서 다시 되돌아가 봐도 어때요? 구체성을 띠는 것들은 그 쓰기 과정에서 중요한 덕목인 것이죠. 그래서 쓰기와 읽기. 쓰기는 뭐예요? 머릿속에 들어있는 추상적인 이런 내용을 독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구체성을 띠는 이런 것으로 바꿔가는 과정이 바로 쓰기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글을 읽는다는 건 뭐예요? 그렇게 이미 구체화된 것은 작가가 독자들을 이해하기 쉽도록 도와주기 위한 도구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읽기란 이 구체화를 통해서 본래의 생각인 추상성을 이끌어내는 이런 과정이죠. 그러니까 쓰기는 구체화 과정이고 읽기는 추상화 과정입니다. 독해, 본질적으로 추상화. 이게 핵인 거죠. 막연히 그 추상성이 제일 중요한 것, 구체성이 제일 중요한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다시 그 정도 대략 무슨 얘기인가 맥 잡아보는 정도에서 선택지 1번. 믿음의 체계는 검증되지 않은 지식이 인간의 의식 공간에 구성한 것이다. 2번. 어떤 이가 믿음의 체계에 포함시킨 지식이라면 그 지식은 그가 사실로 수긍한 것이다. 검증된 지식과 검증되지 않은 지식의 변별이 인간의 의식 세계에서는 명확하지 않다. 검증되지 않은 지식이라도 한 사람에게 사실로 인정되면 사실의 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 선택지도 간단하게 딱 맞아떨어지는 이런 느낌이 아닙니다. 내용 자체가 추상성을 띠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럴수록 체계. 자, 그래서 본문의 내용을 읽어가면서 믿음의 체계를 구성한다는 첫 번째 문장, 그 다음에 믿음의 체계는 허구를 기초로 해서라도 성립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사실의 체계와 구별된다. 자, 이쯤 읽었으니까 이제 뭐가 필요해요? 믿음의 체계, 그리고 사실의 체계. 자, 이런 구도가 파악되는 거죠. 이걸 딱 표시해 두고, 사실의 체계가 구별된다. 물론 이 말은 스스로 허구라고 믿으면서도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의식 공간에서 믿음의 체계를 구성한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다. 허구라고 믿으면서 이런 건 아니다. 어떤 사람이 허구임을 인정하면 이는 그 사람의 의식 공간에서는 어떤 영향력도 행사를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일단 허구는 아니에요.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으니까. 따라서 개인의 의식 공간에서 구성된 사실의 체계에 동원된 지식이나 믿음의 체계에 동원된 지식이나 모두 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사실이 아니면 안 된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래서 허구가 아니라 사실이어야. 근데 사실이라고 해서 사실의 체계가 되는 건 아니고 일단은 믿음의 체계라는 얘기죠. 자, 믿음의 체계를 구성하는 데 사용된 지식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체계를 구성해 갖추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은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지식이어야 하는 것이다. 믿음의 체계를 구성하는 데 사용된 지식, 믿음의 체계를 구성하는 데 사용된 지식,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사실이어야. 객관성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죠. 일단 사실임이 전제되지 않는 것은 한 사람의 의식 공간에서 일정 영역을 확보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하나의 지식을 놓고 볼 때는 그것이 믿음의 체계를 구성하는 검증되지 않은 지식인지 아니면 사실의 체계를 구성하는 검증된 지식인지 구별해 볼 수 있다. 하나하나의 지식을 놓고 볼 때는. 그러나 이들이 총체적으로 작용해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의식세계는 뒤엉켜 있다. 총체적으로 작용해서 이루어지는 세계, 뒤엉켜 있다. 그러므로 의식세계에서 사실의 체계와 믿음의 체계를 확실하게 구분해낼 수는 없을 것이다. 자, 선택지로 가서 믿음의 체계는 검증되지 않은 지식이 인간의 의식 공간에 구성한 것이다. 검증되지 않은, 검증이 됐다면 사실의 체계겠죠. 즉 여기에 이 중간 지점에 객관적인 검증, 이게 필요하다는 점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두 번째, 어떤 이가 믿음의 체계에 포함시킨 지식이라면 그 지식은 그가 사실로 수긍한 것이다. 객관적인 검증은 아니어도 객관적으로 검증해보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그 이전에 그 사람 자신은 사실이라고 수긍했을 때, 그랬을 때 믿음의 체계가 구축이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허구라고 믿으면 어때요? 본인이 허구라고 알고 있는데 그걸 어떤 행동에 옮기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게 될 것이다. 이런 점을 역으로 감안해 보는 것이죠. 세 번째, 검증된 지식과 검증되지 않은 지식의 변별이 인간의 의식 세계에서는 명확하지 않다. 대체로 끝부분 쪽에 이게 나와 있었던 거죠. 네 번째, 검증되지 않은 지식이라도 한 사람에게 사실로 인정되면 사실의 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 근데 한 사람에게 인정이 되면 그건 그 사람에 있어서의 믿음의 체계 정도에 도달하는 것이지 객관적 검증을 거친 이후라야 사실의 체계를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검증되지 않은 지식이라도 한 사람에게 사실로 인정되면 이런 부분은 앞부분에 있었던 것으로 그것이 믿음의 체계, 이걸 설명하는 근거가 되는 거지. 끝부분, 사실의 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 이 연결 부분이 틀린 것이죠. 다음 23번 역시 또 언어학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이렇듯 그 언어학 이야기는 추상적인 내용의 특성 때문에 수험생들이 내용 자체에서 이미 어렵게 느끼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고 이러한 출제는 최근 연도의 동향이 아닙니다. 예전부터 꽤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사용되어 왔던 것들이에요. 또 뭐 철학적인 이런 주제, 미학적인 주제 이런 것들도 좀 이와 유사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소시르의 표, 기의 또 나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문장에서 예를 들어 연필의 경우를 바로 이야기하고 있죠. 연필. 그래서 연필이라는 부분을 아까 썼던 것처럼 다시 한번 할 필요가 있겠네요. 내용과 형식. 자, 이 구도를 놓고 본다면은 지금 여기에서 인용된 내용 안에 흑연과 점토의 혼합물을 만들어 흑연, 점토의 혼합물을 만들어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종이 위에 써서 설명할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 이런 방식을 쓰는데 실제 대면 접촉에 의해서 말한다면 이렇게 뭐 실물을 이렇게 들어 보이는 방법으로 이 부분을 대신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그 위에 나무로 씌운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기의 시니피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기표의 측면을 놓고 본다면은 이렇게 해서 펜슬이라고 설명되는 부분과 이렇게 연필이라 말하는 부분, 말소리, 언어 형식의 측면이기 때문에 영어의 경우와 우리말의 경우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둘 사이는 필연이 아니고 우연적인 결합관계다. 그래서 자의성, 이걸 설명하는 이런 양상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설명된 것이 본문의 내용이고 1번
표준어로 부주에 상응하는 표현이 지역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현상에서 기호의 차이성을 엿볼 수 있겠군. 지역에 따라 다른, 여기 이제 국가에 따라 다른, 이걸 이제 한 국가 안에서 보면은 지역에 따라 다른 표준어와 뭐 사투리, 중부 지역과 어떤 변방 지역의 차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두 번째, 어떤 개념을 새롭게 표현한 단어가 널리 쓰이려면 그 개념을 쓰는 사회 성원들의 공통된 합의가 필요하겠군. 그럼 바로 이 우연성, 자의성, 이로부터 이어지는 것이 뭐예요? 사회성이죠. 사회적인 합의, 이걸 이야기한 부분이 두 번째 답지가 되겠고, 세 번째, 같은 종교를 믿으면서 문화적 약호가 유사한 지역에서는 같은 문화라고 하는 것으로 이 사회성을 이야기할 때 합의, 이걸 이야기했다면 바로 여기에 기반한 것이죠. 같은 사회성, 같은 문화, 같은 합의. 그랬을 때는 같은 기표에 대응되는 이런 점들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하나의 언어 형식이 사용되면 이런 형식을 사용하든 이런 형식을 사용하든 그 형식에 해당되는 내용을 떠올릴 때 같은 내용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대응되는 개념이 비슷할 가능성이 높겠군. 같은 문화권을 얘기했기 때문에 같은 사회성의 틀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떠올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지, 이게 전제되지 않다면 마치 이 3번은 언어의 필연성을 말한 것 아니냐라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야기해서 같은 사회적 약속을 한 집단에서는 이런 전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사랑이나 진리와 같이 사회 문화적으로 보편적 개념을 지시하는 각각의 기표들에서 유사한 형식을 도출할 수 있겠군. 이런 것들은 언어의 필연성에 가까운 그런 맥락을 갖고 있죠. 4번이 틀린 내용입니다. 다음 24번. 지시문 읽기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 할 만하죠. 진행자의 말하기 방식. 그러니까 여기서는 홍 교수 부분에는 이렇게 좀 덜 눈에 띄는 이런 표시를 해본다든가 색깔을 약하게 준다든가. 그 다음에 질문이 진행자에 있기 때문에 진행자. 일단 이 부분을 강조해 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최근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노키즈 존에 대한, 이건 도입 부분이니까 큰 문제는 없죠. 자, 두 번째, 진행자. 공공 목적을 가진 고대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그러면은 출연자의 말, 그걸 이어받는 게 뭐예요? 공공적인 곳에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하면서 뒤에 상업적 시설에서도 그런가요? 라고 상업 더 얹어갔죠? 자, 홍 교수가 그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 세 번째 진행자, 여기서는 별반 특징적인 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홍 교수의 말이 나오고, 네 번째 진행자의 말, 피해가 발생하니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이겠지만, 또 여기 공공은 어떠하지만 뭐뭐이지만, 그러면서 반대되는 생각, 다른 생각, 이걸 얹어가죠. 언뜻 특정인들을 위한 전용 버스 운행과 같이 또 다른 차별의 예를 떠올리게 하네요. 또 다른 차별. 자, 이 두 가지가 진행자의 말하기 방식에서의 어떤 특징, 이걸 보여준다고 할 수 있죠. 그 정도에서 상대방의 발언에 적극 동조하며 다음 인터뷰를 기약한다. 이 앞부분은 상대방의 발언 내용에 기반해서 그것을 이어받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적극 동조한다? 거기 머물지 않았죠. 두 번째, 예상되는 반론의 가능성을 차단하며, 예상되는 반론인가? 이런 걸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걸 차단한다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세 번째, 사례를 언급하며 상대방에게 생각을 더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상대방의 말 이어받고 그 뒤에 다른 것을 추가하는, 바로 그 부분이 사례를 언급하면서 상대방이 생각을 더 할 수 있도록, 상대방이 더 얘기를 여기에 대해 얘기했는데 그것을 확인해 주면서 거기 머물지 않고 이것을 더 이야기하는, 이것을 상대방에게 말하도록 유도하는. 그래서 그 뒤에 상대방의 말이 나오면
그것을 확인해 준 다음에 또 추가해서 요구를 이끌어내는, 상대방이 생각을 더 할 수 있도록, 바꿔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말을 더 하도록 이끌어내기 위한 발언, 이것이 진행자의 특징이었다. 다음 25번 넘어갑니다.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 선택지만 대충 봐도 몽타주 얘기가 나오죠. 몽타주. 그러면 본문 안에서 몽타주를 이야기한 부분, 일단 기본 개념이 분명히 서야 되겠죠. 범죄 용의자의 용모를 파악하기 위해 눈, 코, 입 등 얼굴 각 부분의 인상을 조립하면 하나의 얼굴 사진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만들어진 사진을 몽타주 사진이라고 부른다. 몽타주는 조립을 의미하는 프랑스어이므로 몽타주 사진을 조립된 사진이라 바꿔 부를 수 있다. 자,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나왔죠. 이처럼 하면서 그 뒤에 이어가면서 여기서는 예술가들 이렇게 얘기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술에서의 몽타주 기법, 그리고 특히 영화에서의 몽타주 기법 어떻게 설명되는가? 대부분의 영화에서는 따로따로 찍은 장면을 이어붙이는 조립의 과정이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영화에서 슬픈 장면 뒤에 등장하는 무표정한 얼굴은 슬픔을 억누르고 있는 얼굴처럼 느껴진다. 무표정한 얼굴을 처음 보여주면 그냥 무표정으로 받아들이는데 슬픈 걸 보여준 뒤에 무표정을 얹어주면 앞에 본 것 때문에 이것이 슬픔을 억누르는, 참아내는 이런 느낌으로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몽타주 기법에서는 맨 앞에 몽타주란 용어는 얼굴의 눈, 코, 입으로 설명했지만 영화에서의 몽타주는 뭐예요? 여러 필름을 이어붙일 때 앞에 필름과 뒤에 필름의 조합 방식, 요걸 더 중요시하는 것이라는 점을 엿볼 수 있죠. 자, 선택지 가서 봅시다. 몽타주 효과는 이미지들의 결합으로 생겨나는 인상의 새로움, 이미지들의 결합으로 생겨나는 인상의 새로움, 앞에 필름과 뒤에 필름을 연결하는 데서 오는 새로움, 이렇게 연결해도 되겠죠. 두 번째, 동일한 장면이라 해도 배치에 따라 의미가 다르게, 바로 방금 인용된 예시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무표정한 장면, 그것이 정말 무표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와 그렇지 않고 슬픔 뒤에 보여주면 슬픔을 참아내는 이라고 설명된 부분, 여기에 기대어 이해가 될 수 있죠. 세 번째, 몽타주 이론은 이어붙인 장면들을 통해 창조되는 영화의 시간 감각을 다룬다. 맥락이 크게 어긋나 보이진 않죠. 네 번째, 표정 연기의 실감을 극대화하여 영상미를 창출함으로써, 이 표정 연기의 실감을 극대화하여 라는 얘기는 그냥 여러 가지, 그러니까 표정이라고 한다면 극대화하지 않고 그냥 하나의 표정, A라는 표정, B라는 표정, C라는 표정, 그리고 이것을 조합하는 것이 몽타주인 것이지 하나의 표정을 그 안에서 극대화하는,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었죠. 이 본문의 설명의 맥락, 구체적인 예를 든 부분에 해당되는 것, 이렇게 연결 지어보면은 그것이 어떠한가를 알 수 있게 되죠. 자, 그래서 4번이 틀리는 것, 앞부분. 다음 넘어가서 26번. 여기는 뭐 과거의 사례, 과거의 조선시대의 내용,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다는 점이 조금은 현실 감각과는 좀 멀어질 수는 있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내용이 아주 어렵거나 한 그런 건 아니죠. 자, 질문. 선조 28년 사원부에서 올린 보고문, 이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 사원부의 견해라고 했어요. 선조 28년이라고 하면 대략 우리가 그 한국사를 공부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기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서는 뭐 둘째 단락에 난리를 겪은 뒤로는 해서 임난 직후 이런 시기라는 것을 엿볼 수가 있죠. 앞부분에는 저 뭐 그 인간의 기본 도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정도에 지나지 않는데, 둘째 단락 봅시다. 난리를 겪은 뒤로는 금방이 크게 무너져. 그래서 금지하는 바, 이런 것들, 하나의 그 단순하게 도덕 룰 이 정도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런 것들이 무너져 불온한 마음을 품는가 하면 법도에 어긋나는 말을 외치기도 합니다. 오직 제 몸의 우환만 알고 부모의 기른 은혜를 까맣게 잊은 나머지, 자기만 알고 부모의 은혜를 잊은 나머지, 저 들판과
진펄에 매장되지 못한 시신이 버려져 있는가 하면 매장되지 못한 시신이 버려져 있다. 그 이유를 앞부분에 어떻게 했어요? 부모의 길러준 은혜를 잊어서 그렇다. 물론 거기에는 많은 비용이든 노력이든 이런 것들이 수반되겠죠. 그러니까 그러지 않고 있음을 비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복을 입은 자가 고깃국을 먹는 것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식견 있는 사람도 이렇게 하거늘 무지한 이들이야 어떠하겠습니까? 효제 집안에서 충신을 찾을 수 있는 법인데, 그러니까 충신 그 기저에 효자, 이것을 바탕에 두고 있죠. 자, 그러니 1번에 효를 실천하지 않는 이가 나라를 위해 희생할 리 없다는 생각은 적절한 판단이죠. 자, 두 번째, 시신을 매장하지 않는 장례 방식이 임진왜란 이후에 생겨났다. 이건 장례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효라고 하는, 그래서 기본적인 인간의 법도가 무너져서 금방이 무너져서라는 전제로부터 부모의 은혜를 잊어서라고 설명한 것이지 매장하지 않는 새로운 장례 방식이라고 볼 수 없죠. 이거는 거의 구급 수준에서도 낮은 난이도로 제시할 만한 그런 기본 문제입니다. 7급이라고 해서 다 어려운 건 아니죠. 그래서 어느 시험이든 거의 60, 70점 수준까지는 다 기본 문제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런 시험 문제들은 7, 9급 가릴 것 없이 기본 문제라는 점에서 보고 좀 난이도 있는 변별성 있는 문제를 중심에 두고 직급, 직종별 특성 또는 수준 이런 것들을 고려토록 해야 되겠습니다. 27번 문제 넘어가 볼까요? 다음 글의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옳은 것, 좀 7급답게 어려운 내용이라 할 수 있죠. 역시 여기도 예수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내용 자체가 추상성을 띠죠. 자, 다음 글을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옳은 것, 옳게 이해한 건, 자, 첫 번째 문장, 예술 작품이 그렇게 보여야 하는 또는 그렇게 존재해야 하는 특별한 방식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이게 뭔 소리인지 읽고도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죠. 내용이 어떤 실체가 있는 단어를 써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여야 하는 것, 그렇게 존재해야 하는 특별한 방식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다시 말해가 뭐예요? 환언이면서 그 말 바꾸는 방향이 뭐겠어요? 앞에가 좀 더 추상성을 띄었다면 뒤에 구체성을 띄는 것으로 가겠죠. 간단한 손도구, 예술작품이 될 수 있고, 상품, 상자, 쓰레기더미, 벽돌, 속옷, 도살된 동물도 예술작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술의 역사가 입증하였을 때, 여기 기반해서 앞에 그렇게 보여야 하는 것 또는 그렇게 존재해야 하는 특별한 방식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 뒤에 이어봅니다. 예술의 본성이 철학적 의식에 충분히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 20세기 말경이 되어서야 이것이 충분하게 인식되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철학적 미술사가 종말에 이르게 되었다. 끝까지 읽어도 뭔 소리인지 잘 와닿지 않는 이런 느낌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짜임새 위주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 파악이 잘 안 됐던 그런 분들일수록 반드시 컴퓨터로 입력하고 쉼표나 마침표 지점에서 아래 행어로 엔터 치고 그리고 출력된 상태에서 출력할 때도 좀 행간격을 좀 여유 있게 벌려서 출력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단어 수준에서부터 문장 수준까지 꼼꼼하게 기호로 표시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1번, 예술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속성만으로 그 지위와 의미가 파악된다. 근데 맨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보여야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하면서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부정해버렸죠. 부정해버렸다. 그런 점에 기대해서 1번이 어긋남을 알 수 있을 것이고, 두 번째, 예술이 추구하는 진정한 목표를 바탕으로 작품을 창작하거나 비평해야 한다. 어떤 추구하는 목표, 이걸 이야기했는데 이 목표를 기반에 둔 다음에 창작하고 목표를 기반에 둔 다음에 비평하고, 이건 뭔가 그렇게 보여야 하는 것, 그렇게 해야 할 것, 그러해야 할 것, 이 자체를 부정하는 이 글의 맥락하고 방향이 어긋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술 종말이라는 비관적 관점에서 예술의 위기와 무능력이 나타난다. 예술의 종말이라는 비관적 관점, 거기에서 새로운, 진정한 예술일지는 몰라도 적어도 새로운 예술이 시작된다라고는 추론해 볼 수 있죠. 예술의 위기, 무능력, 이런 것들은 뭘까요? 이 글의 맥락으로 본다면 뭔가 그래 보여야 하는 것, 그렇게 존재해야 하는 것, 그런 것을 목표로 두었을 때, 규정에 두었을 때, 그랬을 때 오히려 위기, 무능력이 되는 것 아닌가. 이 글의 필자는 그것을 비판하고 부정하는 방향으로 소설에 가지 않는가. 이렇게 소설 방향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죠. 네 번째, 예술가가 만들지 않은 상도 의미를 부여하면 예술품이 될 수 있다. 예술가가 만들지 않은 것, 그것도 의미를 부여하면 예술품이 될 수 있다. 이 본문 안에서는 직접 알 수는 없지만 현재 쓰여진 글을 이렇게 박스로 표시해 본다면 여기에 담긴 맨 앞에서 그렇게 보여야 하는 것, 그렇게 존재해야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걸 부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보아 이 글에 쓰지 않은 다른 부분에 작가가 뭔가 하지 않은 것, 그것도 의미를 부여하면 그것도 예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이죠. 그러니까 본문 안에 서술된 것에 기반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본문에 서술된 것에 기반하는 그것이 아니라 본문에 서술되지 않은 측면에 대해서 우리는 말한 것을 통해 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생각할 수는 있죠. 바로 사본답지가 그러한 서술되지 않은 다른 방향에서 가능성을 인정하는 이런 방식의 소설이었다. 이런 점에서 본문의 내용도 어렵고 선택지의 소설 방법도 짜임새가 아주 좀 어렵게 여겨질 수 있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형적인 7급다운 문제라 할 수 있겠죠. 9급만 목표로 둔다면은 이건 굳이 건드려 보지 않아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좀 수준 높은 문제를 본다면 이런 문제들을 짜임새 있게 정돈해 보는 작업은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이 문제를 잣대로 해서 역으로 그동안 우리가 이론 시간에 뭘 공부했는가, 지나치게 정형화돼 버린 쉬운 문제에서나 만날 수 있는 그런 짜임새를 연습하면서 거기에 만족해 왔던 것은 아닌가. 그리고 내가 공부해오던 그 틀을 벗어난 그런 다른 내용이 나오면 쓸데없이 어렵다, 지나치다 이런 것으로 거부감을 갖고 그러진 않았는가 하는 것도 한 번쯤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험생에게는 목표 점수가 몇 점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잣대 안에서 학습 방향이나 방법, 수준 이런 것들이 결정되기 때문이죠. 다음 문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28번 소비. 보편적으로 소비. 우리가 옛날에는 절약을 굉장히 강조하던 시대에 살아왔기 때문에 좀 편견을 갖는 경우도 많은데 최근에 와서는 최근이 아니라 좀 더 이런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더라도 지금 이 사회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청년층만이 아니라 어느 정도 장년층까지도 충분히 이제 소비의 미덕을 강조하던 그런 시대에 살기 때문에 크게 이질적이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제 소비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지금 이 서울시 7급에 이렇게 출제된 것으로 보아 출제자는 어느 정도 나이가 든 사람이고 자기 기준으로 절약이 강조되던 시대에 살았던 그런 정서에서 이런 걸 선택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좀 어느 정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고 난이도가 좀 있게 와닿을 것이다 라고 출제자는 생각했을지 모르겠는데 실제 수험생들에게는 뻔한 당연한 이런 정도 수준에서 와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코 새로운 관점을 소개하는 정도 역할을 하지는 못하는 평범한 주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질문 봅니다. 오늘날의 상황을 소비의 위기라 부른다. 소비의 위기.
좀 더 솔직하게 털어놓으면 그만큼 소비에 대한 인식이 위태롭다. 소비의 위기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수반한다. 여기 필자의 생각이 잘 드러나죠. 소비의 위기는 민주주의의 위기. 우리가 소비를 덜 할수록 우리 사회 민주주의적 토대도 허물어진다. 절약하는 것으로는 민주주의를 구현하지 못한다. 좀 더 부정적으로 말할 수도 있다. 민주주의 사회가 계속 유지되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소비해야 하는 형을 선고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등등. 자, 선택지로 가봅시다. 대략 맥락이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철수, 소비는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디딤돌이야. 영희, 오늘날은 소비의 위기 시대이니 소비를 장려할 필요가 있겠어. 세 번째, 소비와 민주주의 사회는 밀접한 관련이 있어. 네 번째, 대량 소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겠군. 대충 읽어봐도 맥락이 뭐예요? 대량 소비가 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소비를 하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린다라는 게 이 글의 방향이죠. 다음 29번, 최하 난이도밖에 안 되는 문제였습니다. 29번 이어갑니다. 조선 후기 반각본 소설에 대해 추론한 것, 반각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무판에 새긴 뒤 종이로 찍어낸,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 소비층도 좀 많아야 되겠고 또 그 인쇄가 가능한 물리적인 요건, 그래서 나무 공급이 원활하다든가 종이 공급이 원활한 이런 요건들도 중요한 고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자, 주의할 점이 바로 뒷부분인데 서울과 전주 지역에서 주로 간행됐다. 그중에서 서울에서 간행된 것을 경판본, 전주에서 간행된 것을 완판본이라고 부른다. 서울, 전주. 안성에서 간행된 것도 있으나 그래서 안성에서 간행된 것을 따로 판본 이름을 주는 건 아니고 그것은 대부분 경판을 안성에서 찍어낸 것이다. 그러니까 지역만 다를 뿐 경판, 서울의 것과 같은 것이다 라는 얘기죠. 인쇄만 그 지역에서 했을 뿐. 자, 1번에 한 작품당 여러 판본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반각본 소설책은 제작된 지역에서만 유통되었을 것이다. 이익 산출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작 비용에 민감했을 것이다. 분량이 긴 작품은 품과 제작 비용이 많이 들어 새기기 어려웠을 것이다. 자, 읽은 내용으로부터 추리하는 것인데 나무판에 새겨서 종이로 찍어내는 인쇄, 그렇기 때문에 소비가 많다든가 이런 지역을 이야기한 이런 것을 놓고 본다면은 4번 품과 제작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긴 내용은 그만큼 어려울 것이다. 3번 비용에 민감했을 것이다. 쉽게 맞아떨어지는 부분이죠. 자, 1, 2번의 문제인데 이번에 반각본 소설책은 제작된 지역에서만 유통되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일단 그 안성을 이야기한 부분만 보더라도 안성에서 찍어낸 것이란 얘기는 뭐예요? 바로 서울의 경판본과 동일한 것인데 그 동일한 것을 안성에서 찍어서 그 지역에서 유통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역적으로 널리 유통될 수도 있다. 또 바꿔 이야기하면 비용이 많이 드는 만큼 한 번 많이 들인 비용은 많이 판매하는 게 필요하고 많은 판매가 필요하면 더 넓은 지역에 유통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런 맥락에서 볼 수 있죠. 자, 1번 한 작품당 여러 판본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이 부분은 조금 애매해 보일 수 있는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하지만 일단은 낮은 차원에서는 서울에서의 경판본, 전주에서의 완판본 이것을 근거로 1번이 타당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것 이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구전, 따라서 구전의 경로가 뭐냐? 그에 따라서 지역적인 차이, 이게 발생이 돼요. 그것을 기반에 둔 상태에서 예를 들어 경판본이 있는 것이고 전주를 중심으로 하는 완판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경판본, 완판본 이렇게 됐을 때는 이미 구전이 된 이후에 기록이 된
이걸 전제로 해서 그 다음 그 기록이죠. 그것을 판으로 만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는 동일한 여러 권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런 차이. 자, 그렇기 때문에 1번에 한 작품당 여러 판본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에는 두 가지. 구전의 경로 때문에 여러 가지 이걸 이야기하는 측면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여러 경로로 전승이 되지만 각 지역에 따라 일단 어쨌든 체록의 과정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체록이 아니라 창작품도 있겠죠. 이런 것들도 더해지면서 그런 것들을 원고를 기반에 두고 그 다음 판본을 만드는, 목각본을 만드는 이런 단계. 자, 그렇기 때문에 뭐 한 작품당 여러 판본이 만들어졌을 것이라는 것은 이 지점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이 지점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자, 이건 이제 고전 문학 이런 부분에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충해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어쨌든 2번은 제작된 지역에서만 이란 부분이 틀린 지점이죠. 다음 30번. 다음 글에 대한 이해. 이것도 뭐 내용이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배심원 재판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인데, 뭐 배심원 재판의 기본 개념에서 배심원 이걸 설명하는 게 포인트가 되죠. 근데 그 첫 번째 부분에 법률가가 아닌 일반인들 가운데서 12명을 배심원으로 뽑아. 이 부분에 바로 변호사는 배심원으로 선정되지 않는다. 즉 법률가가 아닌 일반인들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아주 쉽게 확인될 수 있고, 앞부분에서 확인된다는 점에서 그만큼 또 더 문제가 쉽다. 더 짧은 시간 안에 정답할 수 있다. 중간 부분에 배심원들은 비공개로 토의와 투표를 진행하여 라고 했기 때문에 1번 선택지 평결에 이르는 과정은 공개한다. 이게 틀렸음을 바로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 뒤에 중간 이어서 더 살펴보면 피고인이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결정하는 평결을 내린다. 배심원들의 투표를 통해서, 토의와 투표를 통해서 평결을 내린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때 투표 결과는 만장일치여야 하며, 만장일치. 그래서 4번의 다수결, 이게 틀렸다는 점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가장 좀 시간을 끌 수 있는 정도가 이제 3번 답지가 있는데, 법관이 피고인의 유죄 여부를 평결한다. 내용 자체는 그럴듯하지만 이글 전체 흐름에서는 뭐예요? 배심원 재판이고, 그래서 배심원들의 토의, 투표 그 결과, 물론 만장일치. 그럼 만장일치가 됐으면 그 배심원들의 평결을 받아들여서 법관은 판결, 공식적으로 선호하는 역할만 담당하는 것이죠. 자, 해서 가장 낮은 정도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이 정도에서 다시 한번 문제가 쉽고 어려움을 떠나서 뭐 지문만 따로 뽑아놓고 지문 독해 방법으로서 재점검할 가치가 있는 것. 이렇게 따져보면은 구체성을 띈 소설보다는 추상성을 띠는 소설 내용들이 그만큼 어렵게 느껴진다는 걸 알 수 있겠고, 그때일수록 제가 늘 강조하는 바 형식적 짜임 위주로 내용을 정리하자. 그걸 꼭 잊지 않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끊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